어머니, 제 예물 반지가 가짜던데요. 결혼식에서 시어머니가 자랑하던 3캐럿 다이아 반지. 1년 만에 감정서에는 정교한 큐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 손가락에는 똑같은 디자인의 진짜 다이아가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네가 잃어버린 거 아냐? 온 가족이 저를 의심할 때 저는 결정적 증거를 꺼냈습니다. 사모님께서 진짜 하나, 가짜 하나 따로 주문하셨잖아요. 보석상과의 통화 녹음이 거실에 울려 퍼지자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가짜 반지로 시작된 가족의 파탄과 절연. 그리고 10년 후 병상에서 밝혀진 진짜 예물의 의미. 가짜보다 더 아픈 건 반지가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한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눈물겨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시댁 거실에 음식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옥순의 62번째 생일상이 차려지는 날이었습니다. 수지는 아침 일찍부터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전을 부치고 잡채를 볶고 미역국을 끓이는 동안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준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시아버지 철민은 마당에서 화분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방에서 나와 부엌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전이 너무 두껍잖아. 내가 항상 얇게 부치라고 했는데. 수진이 뒤집개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옥수는 대꾸도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아랫입술을 깨물며 다시 뒤집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상이 다 차려지고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옥순의 시누이 내외와 시댁 친척 몇몇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옥순은 새 한복을 차려입고 상석에 앉아 흡족한 표정으로 상을 후쳤습니다. 왼손에 낀 반지가 형광등 불빛 아래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수지는 그 반지를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왼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똑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반지는 빛이 달랐습니다. 아무리 각도를 바꿔도 옥순의 것처럼 반짝이지 않았습니다. 사흘 전 기억이 스쳤습니다. 친구 미영의 결혼식이었습니다. 미영이 끼고 온 반지는 1캐럿짜리였습니다. 그런데 수진의 3캐럿 반지보다 훨씬 더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수진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반지를 창가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너 어제 낀 반지 어디서 감정받았어? 미영이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수진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내 반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내 1캐럿이 내 3캐럿보다 더 빛나더라고. 어제 결혼식 내내 눈에 밟혔어. 미영이 잠시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감정 한번 받아볼 생각이야? 수진이 손 안에 반지를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응. 그냥 넘기기가 찜찜해서. 미영은 바로 보석상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수진아, 보석상이랑 통화할 때 혹시 모르니까 녹음해둬. 나중에 뭔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 수진은 다음 날 혼자 보석상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쇼케이스 안에 반지며 목걸이며 각종 보석이 가득했습니다. 30년 넘게 보석을 다뤄온 사장 도석이 카운터 안쪽에서 수진을 맞았습니다. 수진이 반지를 내밀자 도석은 돋보기를 꺼내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도석이 돋보기를 내려놓으며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손님, 잠깐 앉으시겠어요?
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도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큐빅입니다. 다이아가 아니에요. 수진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큐빅이요. 도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교하게 잘 만든 거라 눈으로는 구별이 안 되죠. 근데 감정기로 보면 바로 나와요. 다이아가 아닙니다. 수진은 잠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멍하니 반지를 바라보다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이거 3캐럿 다이아라고 받은 건데요. 도석이 잠시 말을 고르는 듯 머뭇거렸습니다. 수진이 그 표정을 놓치지 않고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사장님, 혹시 아시는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도석이 카운터 아래로 시선을 내리깔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손님, 저는 그냥 감정 결과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건 큐빅이 맞습니다. 수진은 도석의 전화번호를 받아 보석상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골목 한켠에 서서 전화기를 켰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른 뒤 도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아까 감정 결과 다시 한번 정확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기록해둬야 할 것 같아서요. 도석이 수화기 너머로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드리죠. 오늘 가져오신 반지는 큐빅 재질이고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정교하게 제작된 제품이에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를 간신히 다잡으며 물었습니다. 이렇게 정교한 건 보통 어디서 만들어요? 도석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일반 보석상에서는 잘 안 만들어요. 특별히 주문을 해야 하는 거라. 수진은 통화를 끊고 녹음을 저장했습니다. 감정서를 꺼내 한 번 더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생일 식탁으로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수진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옥순의 손가락에서 반짝이는 반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혼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하객들이 가득한 예식장에서 옥순이 직접 수진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목소리를 높이던 장면이었습니다. 3캐럿짜리야. 우리 며느리한테 제일 좋은 걸로 해줬어. 주변 하객들이 어머, 역시 옥순 씨 하며 감탄하던 소리까지 귀에 선했습니다. 수진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준혁이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수진은 봉투를 식탁 위에 탁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웃고 떠들던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옥순이 미간을 찌푸리며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게 뭐야? 수진이 봉투를 옥순 쪽으로 밀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제 예물 반지 감정서예요. 사흘 전에 보석상에 직접 가서 받아왔어요. 마당에서 막 들어오던 철민이 문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천천히 아래로 떨궜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옥수는 봉투를 건드리지 않은 채 팔짱을 꼈습니다. 감정서는 무슨, 결혼할 때 멀쩡하게 끼워줬잖아. 수진이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큐빅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이아가 아니에요. 식탁 주변이 숨소리도 사라질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옥순의 왼손이 식탁 아래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수진의 눈은 이미 그 반지를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옥순의 손가락에서 진짜 다이아가 차갑고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옥순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식탁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지금. 남의 생일상에다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옥순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예물이 가짜라는 사실이요. 옥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시누이 내외와 친척들이 눈치를 살피며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준혁은 수진과 옥순 사이에서 시선을 왔다 갔다 하며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옥순이 손가락으로 감정서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그 종이가 뭘 안다고. 어디 싸구려 보석상 갖다 줬더니 멋대로 큐빅이라고 써준 거 아냐? 수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울에서 오래된 곳으로 알아보고 갔어요. 감정기계로 확인한 거라 틀릴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옥순이 수진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러면 네가 어디서 잃어버리고 짝퉁 사다 끼운 거 아냐? 응. 그게 더 말이 되지. 수진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꽉 쥐었습니다. 제가요. 그래. 네가 비싼 거 잃어버리면 말하기 싫으니까 몰래 가짜 끼고 있다가 이제 와서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잖아. 준혁이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서며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 일단 진정하자고. 준혁이 수진 쪽을 향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설마 엄마가 그랬겠어. 보석상에서 실수로 잘못 준 거일 수도 있잖아. 수진이 준혁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눈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준혁은 수진의 그 눈빛을 견디지 못하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옥순이 기세를 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준혁이 말이 맞아. 보석상에서 잘못 준 거지. 아니면 네가 잃어버린 거거나.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친척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쪽으로 슬금슬금 피했습니다. 시누이 내외도 괜히 물컵을 집어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눈으로 천천히 훑었습니다. 온 식구가 옥순 편이었습니다. 감정서까지 내밀었는데도 아무도 수진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시선이 다시 옥순의 왼손으로 향했습니다. 옥순은 어느새 왼손을 등 뒤로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결혼 후 처음 시댁에 왔던 추석이었습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며 부엌에서 일하다가 고개를 들었을 때 거실 소파에 앉은 옥순의 손가락에서 반지가 빛났습니다. 그때는 그냥 넘겼습니다. 자기 것과 디자인이 같다는 생각만 하고 지나쳤습니다. 그 다음 설날이었습니다. 세배를 드리러 방에 들어갔을 때 옥순이 한복을 매만지며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오던 그 순간 옥순의 반지가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수지는 자기 반지를 내려다봤다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설마 하는 마음이 의심을 눌러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댁에 올 때마다 수지는 그 반지를 봤습니다. 항상 자기 것보다 훨씬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그때마다 수지는 고개를 흔들며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수지는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철민이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밥그릇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질 만큼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옥순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진아,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야? 내 생일날이잖아. 이런 걸 오늘 꺼내야 했어. 오늘이. 수진이 옥순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이 아니면 언제 말씀드려야 해요. 저 1년 동안 가짜 반지 끼고 살았어요. 옥순이 눈을 치켜뜨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 관리 소홀이라고. 보석을 함부로 다루니까 잃어버리는 거지. 준혁이 수진의 팔을 살짝 잡아당기며
낮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나중에 따로 얘기하면 안 돼. 수진이 준혁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팔을 뺐습니다. 나중에는 또 나중이 생기잖아. 옥순이 팔짱을 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나 말하는 것 봐. 시어머니한테 어디서 그런 말투야.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감정서를 다시 봉투에 넣어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식탁 위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아침부터 자신이 땀 흘리며 만든 음식들이 고스란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옥순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따지러 온 게 아니에요. 사실이 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뿐이에요. 옥순이 고개를 획 돌리며 대꾸했습니다. 사실은 네가 잃어버린 거야. 그게 사실이야. 수진이 옥순의 눈을 똑바로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 손에 있는 반지는요? 옥순이 등 뒤로 감추고 있던 왼손을 슬쩍 앞으로 내밀었다가 다시 걷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식탁에 앉은 모두가 봤습니다. 신우이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옥순의 남편 철민은 숟가락을 내려놓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옥순이 목소리를 한껏 높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 거야. 내 돈 주고 내가 산 거라고. 내 것이랑 같은 디자인이면 다 똑같은 거야. 어머니, 수진이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디자인만 같은 게 아니에요. 어머니 반지는 제 것보다 훨씬 빛이 나요. 1년 동안 시댁에 올 때마다 봤어요. 눈에 밟혔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설마 하고요. 옥순이 수진의 말을 끊으며 소리쳤습니다. 야, 김수진. 지금 시어머니 의심하는 거야. 그 입 함부로 놀리지 마. 준혁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며 손을 들었습니다. 엄마, 수진아, 제발 그만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응. 수진이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제발 그냥 넘어가 달라는 빛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은 그 눈빛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준혁은 늘 그 눈빛을 했습니다. 옥순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수진의 손을 잡아주는 것도 아닌 그저 넘어가자는 눈빛이었습니다. 수진이 가방을 어깨에 걸쳤습니다. 준혁아. 준혁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지금 네가 제일 답답해.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관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신발을 신는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등 뒤로 옥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것 봐. 지 잘못해놓고 저래. 에이, 밥맛 떨어져. 준혁이 낮은 목소리로 옥순을 달랬습니다. 엄마, 그만해. 뭘 그만해. 오늘 내 생일이야, 내 생일. 수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한 칸씩 내려가는 동안 발소리만 복도에 울렸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눈을 크게 뜨고 참았습니다. 이 눈물은 여기서 흘리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계단 끝에서 바깥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쳤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잠시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흐린 하늘 아래 수진의 왼손 약지에서 반지가 아무런 빛도 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시댁 계단을 내려와 주차장 한켠에 차를 세워두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자마자 미영이 받았습니다. 수진아, 어떻게 됐어? 수진이 핸드폰을 귀에 붙인 채 앞 유리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 부인해. 내가 잃어버린 거라고. 미영이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준혁 씨는? 수진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편.
미영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녹음 파일 아직 있지? 수진이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그것 써. 오늘 끝내. 수진은 전화를 끊고 차 안에 잠시 더 앉아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열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도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차 안에 그 목소리가 울리는 동안 수진은 핸들을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녹음을 끝까지 듣고 나서 다시 시댁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다시 계단을 올라가는 발걸음은 내려올 때와 달랐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분위기가 어색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벌써 돌아갔는지 시누이 내외만 소파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옥수는 식탁 앞에 앉아 식은 밥을 떠먹고 있었고 준혁은 부엌 싱크대에 기대어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철미는 안방 문을 닫은 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거실 한가운데 서자 옥순이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또 왜 왔어? 수진이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드릴 게 하나 더 있어서요. 준혁이 부엌에서 걸어 나오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수진아, 이제 그만하자. 오늘 충분히 했잖아. 수진이 준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봐. 수진이 핸드폰 화면을 눌렀습니다. 스피커폰이 켜지며 녹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모님께서 똑같은 디자인으로 진짜 하나, 가짜 하나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셨잖아요.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옥순이 숟가락을 식탁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시누이가 소파에서 몸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린 채 핸드폰만 바라봤습니다. 녹음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이쪽에 오셔서 직접 디자인 고르시고 진짜는 사모님 치수로 가짜는 따로 치수 주셨잖아요. 그거 맞춰서 2개 만든 거예요. 옥순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꺼. 당장 꺼. 수진이 핸드폰 위에 손을 얹으며 옥순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끝까지 들으세요. 김수진, 당장 꺼라고. 옥순이 식탁을 돌아 수진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준혁이 옥순의 팔을 잡으며 막아섰습니다. 엄마, 잠깐.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녹음이 끝까지 흘렀습니다.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옥순이 준혁의 손을 뿌리치며 수진에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 보석상 놈이 거짓말한 거야. 나랑 무슨 원수가 졌다고 저런 소릴 대. 수진이 핸드폰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30년 동안 그 자리에서 보석상 하신 분이에요.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옥순이 수진의 말을 끊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유가 없어. 너랑 짜고 나를 엿먹이려는 거잖아. 시누이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옳게, 일단 좀 앉아요. 목소리 낮추고. 옥순이 시누이를 향해 손을 내저었습니다. 넌 가만히 있어. 준혁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천천히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옥순이 화장실에 가겠다며 거실을 나갔습니다. 준혁이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다가 식탁 위에 놓인 핸드폰을 눈으로 훑었습니다. 옥순의 핸드폰이었습니다. 수진이 들어올 때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메모장이 열려 있었습니다. 준혁의 눈이 화면 위를 천천히 훑어 내려갔습니다. 처음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읽었습니다. 준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메모장에는 빼곡하게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을 사기범이자 꽃뱀으로 몰아 고소를 준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진의 친정 부모에게 전화를 돌려 내 딸이 내 아들 등쳐먹는다고 소문을 낸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도 연락해 수진의 직장까지 알아보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준혁이 핸드폰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이 준혁의 표정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준혁아, 왜 그래? 준혁이 말없이 핸드폰 화면을 수진 쪽으로 돌렸습니다. 수진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읽어내려가는 동안 수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며 옥순이 나왔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다가 준혁이 자신의 핸드폰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그거 왜 들고 있어? 준혁이 천천히 몸을 돌려 옥순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준혁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이게 뭐야? 옥순이 핸드폰을 낚아채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거 남의 거 왜 함부로 들어봐? 준혁이 뒤로 한 발 물러서며 핸드폰을 등 뒤로 감쌌습니다. 엄마, 내 아내를 고소하려고 했어. 사기범으로 만들려고. 옥순이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만약에 데뷔한 거야. 준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친정 부모한테 소문내는 것도 만약이야. 직장까지 알아보는 것도 만약이야. 옥순이 팔짱을 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데뷔한 거잖아.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몰아붙이는데 내가 당하고만 있어. 수진이 그 자리에 서서 옥순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목구멍 안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수진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옥순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는 듯 갑자기 왼손 약지에 끼고 있던 반지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에서 반지를 뽑아 수진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이거 가져가. 이거 주면 되잖아. 반지가 옥순의 손바닥 위에서 빛났습니다. 수진이 그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옥순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 반지 평생 끼고 사세요. 옥순이 눈을 치켜뜨며 말했습니다. 뭐? 수진이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욕심 묻은 걸 제가 왜 가져요? 옥순의 손이 허공에서 굳었습니다. 신우이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은 소파 등받이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수진이 가방을 들고 현관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옥순이 등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야, 김수진. 내가 이렇게까지 주겠다는데 그냥 가면 어떡해? 수진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들어가세요, 어머니. 문이 닫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수진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거실에 남은 옥수는 손바닥 위에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준혁이 소파에서 일어나 안방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할 말 많은데 오늘은 못하겠다. 준혁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수지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방 안에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이 문을 열고 들어서며 불을 켰습니다. 수진이 눈을 가늘게 뜨며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이 침대 끝에 걸터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수진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수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뭘 잘못했는데? 준혁이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엄마 편 든 거, 보석상 실수겠지 했던 거, 그리고 지금까지 네가 시댁에서 힘들다고 할 때마다 그냥 넘어가자고 했던 거 전부 다.
수진이 무릎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준혁아, 나 오늘 많이 무서웠어. 감정서까지 꺼냈는데 아무도 내 편이 없었어. 거기 있는 사람 전부가 나를 거짓말쟁이 보듯이 쳐다봤어. 내가 없는 사람 같았어. 준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아. 알면서 왜 아무 말도 못했어. 준혁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오늘 네가 제일 실망이었어. 어머니는 처음부터 기대를 안 했어. 근데 너는 달라야 하잖아. 내 남편이잖아. 그 자리에서 내 손 한 번만 잡아줬어도 됐는데.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의 손을 잡으려 하자 수진이 손을 걷었습니다. 준혁이 손을 거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 내가 틀렸어. 변명 안 할게. 둘 사이에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방 안이 너무 조용해서 바깥 도로를 지나는 차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준혁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수진아, 나 오늘 엄마 핸드폰에서 본 거 있잖아. 수진이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너를 고소하려고 했어. 사기꾼으로 몰아서 친정 부모님한테까지 소문낼 계획이었어. 내 직장까지 알아보겠다고 적혀 있었어. 수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이 준혁의 가슴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내 아내를 범죄자로 만들려던 거야. 내 어머니가. 준혁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 자세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나 엄마한테 전화했어. 시댁 나오기 전에. 수진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준혁이 수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내를 범죄자로 몰려던 사람과는 더 이상 가족으로 지낼 수 없다고 했어.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수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다야. 응. 전화 끊었어. 수진이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왼손 약지에 가짜 반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지를 천천히 빼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돌이었습니다. 수진이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가 침대 옆 서랍 안에 넣어버렸습니다. 준혁이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수진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준혁이 식탁에 앉아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준혁이 서류를 수진 쪽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인테리어 사업 준비하려고. 오래 생각했던 거야. 이번에 제대로 해보려고. 수진이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회사를 왜 그만둬? 준혁이 수진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회사 다니면서도 계속 생각은 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는 해야 할 것 같아.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 엄마 눈치, 시댁 눈치 안 보고 우리 힘으로 꾸려가고 싶어? 수진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돈은 모아둔 거 있어. 처음엔 작게 시작할 거야. 나 혼자 현장 뛰면서 차근차근 키울 거야. 수진이 팔짱을 끼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쉽지 않을 텐데. 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아. 근데 이제는 우리만 보고 살고 싶어. 다른 데 눈치 보지 않고. 수진아, 나 이제 달라질게. 말로만 하는 거 아니야. 수진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선뜻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이틀 쌓인 게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중요한 순간마다 준혁이 어머니 쪽으로 기울었던 기억들이 수진의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 무게가 하루아침에 가벼워질 리 없었습니다. 준혁이 수진의 표정을 읽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믿어달라는 말은 안 할게. 내가 보여줄게.
수진이 잠시 준혁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두고 볼게. 그날 이후 준혁은 매일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현장을 직접 뛰며 발품을 팔았습니다. 처음엔 작은 집 수리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도배, 장판, 조명 교체 같은 소소한 일들이었습니다. 저녁에 돌아올 때면 옷에 먼지가 가득 묻어 있었고 손이 거칠어졌습니다. 수진이 퇴근해서 돌아오면 준혁이 먼저 밥을 차려두는 날이 늘었습니다. 말없이 밥그릇을 내밀고 말없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수진이 피곤해 소파에 쓰러지면 발을 주물러줬습니다. 수진이 하지 말라고 해도 준혁은 조용히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진이 밥을 먹다가 준혁의 손을 봤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손톱 밑에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와는 전혀 다른 손이었습니다. 수진이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진이 눈을 뜨자마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세면대를 붙잡고 한참을 버텼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도 같은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수진이 혼자 약국에 들러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약사가 봉투에 넣어주는 동안 수진은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화장실 문을 잠그고 혼자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2줄이었습니다. 수진이 테스트기를 든 채 변기 뚜껑을 내리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기쁜 것인지 두려운 것인지 아니면 그 두 가지가 한꺼번에 밀려드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마음의 문도 완전히 열리지 않은 남편, 절연한 시어머니, 그 모든 것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수지는 눈을 감고 한번 크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녁에 준혁이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준혁에게 수진이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테스트기를 준혁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수진아, 이거 진짜야.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이 테스트기를 손에 쥔 채 수진을 덥석 안았습니다. 수진이 처음엔 두 팔을 옆에 늘어뜨린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준혁의 어깨에서 오늘 하루 현장을 뛴 먼지 냄새와 땀 냄새가 났습니다. 수진의 두 팔이 천천히 올라가 준혁의 등을 감쌌습니다. 준혁이 수진의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둘이 아니라 셋이다. 잘됐다, 정말. 수진이 말없이 준혁의 등을 감싼 손에 천천히 힘을 주었습니다. 창밖에 저녁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작은 집안이 두 사람의 온기로 조용히 채워졌습니다. 아들 준서가 태어난 것은 봄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간호사가 아이를 안고 나왔을 때 준혁은 유리창에 이마를 붙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눈이 빨개졌습니다. 코를 훌쩍이며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수지는 분만실에서 나와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수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고생했어. 진짜 고생했어. 수진이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애 얼굴은 봤어. 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봤어. 너 닮았어. 완전히. 수진이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잘됐다. 준서가 집에 온 첫날 밤 수진과 준혁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2시간마다 울어대는 아이를 번갈아 안으며 밤을 새웠습니다. 준혁이 새벽 3시에 아이를 안고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말했습니다. 야, 이렇게 작은 게 소리는 왜 이렇게 커?
수진이 소파에 기대어 눈을 반쯤 감은 채 말했습니다. 크게 나와야 튼튼한 거래. 준혁이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준서야, 아빠 좀 자자, 응? 아빠 내일 현장 나가야 한다고. 수진이 피식 웃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준서가 집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준혁이 아이를 안은 채 수진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한테 연락할까? 수진이 눈을 뜨며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왜? 준혁이 준서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손자 얼굴은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사이야, 우리 사이지만 이 애한테는 할머니잖아. 수진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안 돼. 준혁아, 나 아직 그 사람 볼 자신 없어.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네가 괜찮을 때 얘기해. 수진이 준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억지로 들이밀지 않아서. 준혁이 준서의 뺨을 손가락으로 살며시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셋이 먼저야. 그게 먼저야.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준서가 뒤집기를 하고 앉고 서고 첫걸음을 뗄 때마다 수진과 준혁은 작은 집 안에서 함께 웃었습니다. 시댁도 없고 눈치 볼 사람도 없는 셋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좁은 전셋집이었지만 수진은 그 공간이 좋았습니다. 퇴근하고 문을 열면 준서의 옹알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수진의 하루 피로를 풀어줬습니다. 준혁의 인테리어 사업은 천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는 사람 소개로 작은 일을 맡아 했습니다. 성실하게 마무리하고 나면 입소문이 났습니다. 한 집이 두 집이 되고 두 집이 네 집이 됐습니다. 준혁이 저녁에 돌아와 작업복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오늘 괜찮은 데서 연락 왔어. 카페 인테리어 맡아달라고. 수진이 준서를 무릎에 앉히며 물었습니다. 규모가 어떤데? 준혁이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작진 않아. 제대로 하면 한 달치벌이는 나올 거야. 수진이 준서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잘할 수 있어. 준혁이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힘난다. 진짜로. 준혁은 그 카페 일을 혼자 해냈습니다. 마감 기한을 지켰고 건물주가 만족해했습니다. 그 건물주가 지인에게 소개를 해줬고 그 지인이 또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일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준혁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직원을 한 명 뽑았습니다. 저녁 늦게 돌아오는 날이 많아졌지만 돌아올 때마다 준혁의 얼굴에는 피곤함 속에서도 뭔가를 잃어가는 사람의 표정이 있었습니다. 수진도 그 표정을 알아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준혁이 지금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요. 준서의 돌이 다가오던 무렵이었습니다. 준혁이 저녁을 먹고 나서 수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 줘봐. 수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준혁이 수진의 왼손을 잡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 소박한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다이아도 없었습니다. 그냥 얇고 단정한 금반지였습니다. 준혁이 반지를 수진의 왼손 약지에 끼워주며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반지야. 수진이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준혁이 수진의 손을 꼭 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땀 흘려번 돈으로 산 거야. 얼마짜리냐고 묻지 마. 비싸진 않아. 근데 이게 진짜야. 가짜는 아무리 크고 비싸도 가짜고 이건 아무리 작아도 진짜야. 수진이 반지 낀 손을 들어 올려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금반지가 수수하게 빛났습니다. 화려하게 눈부신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수진이 준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준혁이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긴. 이게 원래 처음부터 내 거였어야 했는데. 그 말에 수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눈물이 떨어지지 않게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 반지 하나가 지난 2년의 시간을 다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짜 반지를 끼고 버텼던 날들, 시댁 식탁에서 혼자 섬처럼 앉아있던 날, 계단을 내려오며 눈물을 참았던 날들이 한꺼번에 스쳤습니다. 수진이 왼손을 가슴 앞으로 가져다 댔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금반지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준서의 돌잔치는 작게 치렀습니다. 식당을 빌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친정 부모님과 친한 친구 미영 내외, 그리고 준혁의 직원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작은 전셋집 거실에 풍선을 달고 케이크를 올렸습니다. 준서가 돌잡이 상 앞에 앉아 두리번거리다가 실을 집어들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가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오래 살겠네. 오래 살아. 수진의 아버지가 준혁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자네 요즘 고생 많지. 그래도 잘하고 있어. 준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 잘할게요. 미영이 수진 옆에 앉아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 요즘 얼굴 좋아졌다. 진짜로. 수진이 준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미영이 수진의 손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반지 새로 했네. 수진이 왼손을 들어 금반지를 바라봤습니다. 응. 준혁이 해줬어. 미영이 반지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예쁘다. 진짜로 예쁘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지금껏 낀 것 중에 제일 예뻐. 미영이 수진의 옆구리를 살짝 찌르며 말했습니다. 야, 준혁 씨 많이 달라졌다. 눈에 보여. 수진이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은 수진의 아버지와 나란히 앉아 준서를 무릎에 올려놓고 웃고 있었습니다. 작업으로 거칠어진 손이 준서의 작은 등을 토닥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달라졌어. 돌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뒤였습니다. 준혁이 거실 바닥에 드러누워 준서를 배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아버지 배 위에서 꼼지락거리며 웃었습니다. 수진이 설거지를 마치고 나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이 준서의 배를 간지리며 말했습니다. 준서야, 아빠가 너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 될게. 알았지. 준서가 까르르 웃으며 손발을 버둥거렸습니다. 수진이 그 옆에 앉아 준서의 발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한테도 부끄럽지 않은 남편이어야 해. 준혁이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자신 있어. 두고 봐. 수진이 준서의 발바닥을 간지리며 웃었습니다. 풍선 몇 개가 아직 천장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케이크 접시가 식탁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치우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수진의 왼손 금반지가 조용히 빛났습니다. 수진은 이 저녁이, 이 작고 소란한 공간이, 지금 이 순간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준서가 3살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준혁의 인테리어 사업은 그 즈음 제법 이름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단골 거래처도 생겼고 직원도 3명으로 늘었습니다. 준혁이 저녁 식탁에서 수진에게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거 한번 봐봐. 수진이 서류를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준혁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대형 상가 인테리어 공사야. 지금까지 맡았던 것 중에 제일 큰 거야. 수진이 서류를 훑어보다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규모가 엄청난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 준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
이 정도 프로젝트 하나 제대로 마무리하면 회사 규모가 완전히 달라져. 직원도 더 뽑고 더 큰 일도 맡을 수 있고. 수진이 서류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준혁아, 욕심내지 마. 지금도 잘 되고 있잖아. 천천히 키워도 돼. 준혁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 욕심 부리는 거 아니야. 이건 기회야. 이런 기회 또 안 와. 한 번만 믿어봐. 수진이 준혁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수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대신 무리하지 마. 준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나 잘할 수 있어. 공사는 시작됐습니다. 준혁은 매일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혼자 준서를 씻기고 재우는 날이 늘었습니다. 준혁이 늦게 들어와 식은 밥을 먹을 때면 수진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 좀 제대로 먹어. 얼굴이 너무 상했어. 준혁이 밥을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음 달이면 끝나.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수진이 준혁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눈밑이 다 꺼졌잖아. 준혁아, 진짜 좀 쉬어. 준혁이 수진의 뺨을 손으로 가볍게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다 끝나면 쉴게. 약속해. 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준혁이 낮에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수진아, 나 잠깐 시간 돼.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가며 말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준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원청업체가 연락이 안 돼. 수진의 손이 핸드폰을 더 꽉 쥐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준혁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어제부터 전화를 안 받아. 사무실에 찾아갔더니 문이 잠겨 있어. 사람이 없어. 수진이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설마. 준혁이 말했습니다. 일단 더 알아봐야 해.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그 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원청업체는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빚을 잔뜩 지고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준혁이 공사 대금으로 받아야 할 돈이 고스란히 날아갔습니다. 공사에 쓴 자재가, 직원 인건비, 그동안 준혁이 모아둔 돈까지 전부 묶여버렸습니다. 준혁이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이 준서를 재우고 나와 준혁 앞에 앉았습니다. 얼마나 돼? 준혁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많아. 우리 모아둔 거 다 없어지고도 남아. 수진이 무릎을 꿇고 앉아 준혁의 손을 내렸습니다. 준혁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준혁아, 고개 들어. 준혁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렸어. 네가 무리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잘못한 거야. 수진이 준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할 때 아니야.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하자. 준혁이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수진이 준혁의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미안한 거 나중에 해. 지금은 정신 차려. 빚독촉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자재 납품업체, 장비 대여 업체, 직원들 밀린 월급까지 갚아야 할 것들이 산더미였습니다. 준혁은 낮에는 돈을 빌릴 곳을 찾아다니고 밤에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계산기를 두들겼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보다 못해 말했습니다. 준혁아, 밥 좀 먹어. 이러다 쓰러진다. 준혁이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먹을게. 수진이 준혁의 핸드폰을 손으로 가리며 말했습니다. 지금 먹어. 당장. 준혁이 수진을 바라보다가 힘없이 수저를 들었습니다.
수진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어떻게든 될 거야. 그러니까 일단 몸부터 챙겨.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빚은 줄지 않았고 준혁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여위었습니다. 어느 날 오전이었습니다. 수진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김수진 씨 맞으세요? 남편분이 사무실에서 쓰러지셨어요. 수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어디예요?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병원 이름을 말했습니다. 수진이 가방을 집어들고 뛰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준혁은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의사가 수진을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뇌에 출혈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진이 의사의 말을 들으며 벽에 기댔습니다. 수술하면 괜찮아지나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주세요. 의사가 돌아서자 수진이 천천히 복도 벽을 짚고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준혁이 쓰러졌어. 병원이야.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야? 엄마 지금 갈게. 수진이 병원 이름을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복도 형광등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어딘가에서 준서 어린이집에 연락해야 했습니다. 수술비를 어떻게 마련할지도 생각해야 했습니다. 밀린 비톡촉 전화도 계속 올 것이었습니다. 수진이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울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이 2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간호사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술실 불빛이 켜졌습니다. 수진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5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수진은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수진의 어머니가 준서를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준서가 엄마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작은 손으로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이 준서의 손을 꼭 쥐며 앞을 바라봤습니다. 수술실 불빛이 꺼진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의사가 나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술은 잘 됐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가 돌아서고 나자 수진의 어머니가 수진의 등을 감쌌습니다. 잘 됐다. 잘 됐어. 수진이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어깨만 들썩였습니다. 준서가 옆에서 수진의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괜찮아. 수진이 준서를 끌어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그러나 수술이 끝난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준혁은 중환자실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수진은 낮에는 병원과 회사를 오가고 밤에는 준서를 재운 뒤 다시 병원으로 왔습니다. 수술비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비톡촉 전화는 여전히 울렸습니다. 수진의 친정 부모님이 가진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미영이 달려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수진아, 이거 일단 써. 갚는 거 생각하지 마. 수진이 봉투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고마워. 꼭 갚을게. 미영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야, 갚는다는 말 하지 말랬잖아. 수진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들이 조금씩 보태줬습니다. 그러나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수진이 병원 원무과 앞에서 담당자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반드시 마련할게요. 원무과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최대한 기다려드리겠지만 기한이 있어서요. 수진이 고개를 꾸벅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준비하겠습니다. 복도로 나온 수진이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어디서 더 마련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수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 씨 맞죠? 저 준혁이 고모예요. 수진이 몸을 세우며 말했습니다. 네, 고모님. 준혁이 많이 안 좋다고 들었어요. 옥순 씨한테도 소식이 들어간 것 같아요. 수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옥순 씨가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준혁이가 어느 병원에 있는지. 수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고모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고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그래도 옥순 씨가 준혁이 엄마잖아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수진은 한동안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준혁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동안 수진의 머릿속에는 옥순의 얼굴이 몇 번이고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생일 식탁에서 얼굴을 붉히던 모습, 손가락질하며 소리치던 모습, 핸드폰 메모장에 빼곡하게 적혀있던 글씨들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준혁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아직 말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병실에 들어가 준혁의 손을 잡으면 준혁이 눈을 뜨고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말 대신 손에 힘을 줬습니다. 수진이 준혁의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준서 잘 있어. 걱정하지 마. 준혁이 입술을 달싹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수진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한 거 나중에 해. 지금은 낫는 것만 생각해. 그날 오후였습니다. 수진이 준서를 어머니에게 맡기고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수진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로비 한쪽에 옥순이 서 있었습니다. 2년 전보다 많이 여위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휘어졌고 어깨가 좁아 보였습니다. 옥순은 수진을 보자마자 한 발짝 앞으로 나왔다가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수진이 몸을 굳혔습니다. 돌아서려다가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로비 한가운데서 마주선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옥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수진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옥순이 핸드백을 두 손으로 꼭 쥐며 말했습니다. 준혁이 많이 안 좋다고 들었어. 내가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수진이 옥순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은 기세가 없었습니다. 어깨를 잔뜩 웅크린 채 서 있는 옥순은 수진이 알던 그 사람과 달랐습니다.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면회는 가족만 돼요. 옥순이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그의 엄마야. 수진이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옥순이 핸드백 안을 뒤적이다가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왼손 약지에 끼고 있던 반지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에서 반지가 빠지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래 끼고 있던 반지였습니다. 옥순이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수진에게 내밀었습니다. 수진이 그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2년 전 생일 식탁에서 봤던 그 반지였습니다. 형광등 아래서 영롱하게 빛나던 그 반지였습니다. 수진의 것 대신 옥순이 끼고 있던 진짜 다이아였습니다. 옥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거 팔아. 준혁이 수술비에 써. 수진이 반지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옥순이 눈가를 손등으로 닦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때 내가 욕심을 부린 거야. 근데 이 차가운 돌덩이가 내 아들보다, 내 손자보다 소중할 수가 없더라고. 수진이 옥순의 손바닥 위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거절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옥순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 요즘 잠을 못 자. 준혁이 아프다는 소리 듣고 나서 밥도 못 먹었어. 수진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다 알아. 수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돌려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옥순이 수진의 손을 잡아 반지를 쥐어줬습니다. 수진이 반지를 받아 손안에 쥔 채 옥순을 바라봤습니다. 옥순이 핸드백을 고쳐들며 말했습니다. 이거 팔면 당장 급한 건 막을 수 있을 거야. 도석이한테 가져가. 제값 쳐줄 거야. 수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는요? 옥순이 텅 빈 왼손 약지를 내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나야 괜찮아. 수진이 반지를 손안에 꼭 쥐었습니다. 옥순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준혁이한테 잘 부탁해. 옥순이 몸을 돌려 병원 로비를 걸어 나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서서 옥순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손안에 쥔 반지가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수진의 가슴 안 어딘가에서 오래도록 굳게 닫혀있던 무언가가 아주 조금 조용히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준서는 어느새 중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키가 준혁의 어깨에 닿을 만큼 훌쩍 자랐고 목소리가 굵어졌습니다. 수진이 아침 식탁에 국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준서야, 빨리 나와. 늦겠다. 준서가 방에서 나오며 가방을 어깨에 걸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늦게 와. 야자 있어. 준혁이 식탁에 앉아 밥을 뜨며 말했습니다. 야자 끝나면 바로 와. 어디 딴 데 들르지 말고. 준서가 의자를 빼며 앉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 중학생이야. 준혁이 국그릇을 준서 앞에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중학생이면 어때? 아빠 눈엔 그냥 애야. 수진이 식탁에 앉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준혁은 뇌출혈 후유증으로 오른손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힘이 약해져서 무거운 것을 들기가 어려웠습니다. 현장을 직접 뛰는 것은 포기했습니다. 대신 사무실에서 설계와 상담을 맡았습니다. 몸으로 부딪히는 일은 직원들에게 넘겼습니다. 작아진 몸집의 사업이었지만 꾸준히 유지됐습니다. 빚은 몇 년에 걸쳐 조금씩 갚았습니다. 검소하게 살며 허투루 쓰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준서가 밥을 빠르게 먹고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조심히 가. 수진이 말했습니다. 점심돈 챙겼어. 준서가 현관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응, 챙겼어. 문이 닫히고 나자 식탁에 준혁과 수진 둘만 남았습니다. 준혁이 국을 떠먹다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오늘 도석 씨한테서 연락 왔어. 수진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준혁이 말했습니다. 엄마 얘기야. 요즘 많이 편찮으시다고. 수진이 아무 말 없이 밥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옥순이 시골로 내려간 것은 준혁이 퇴원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연락을 끊고 조용히 살겠다고 했습니다. 준혁이 가끔 전화를 했지만 옥수는 짧게 받고 끊었습니다. 준서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쪽에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준혁이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번 내려가 볼까? 수진이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아, 나는 아직도 쉽지 않아. 솔직히
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아. 억지로 하자는 게 아니야. 근데 도석 씨가 많이 걱정하시더라고. 오래 못 버티실 것 같다고. 수진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왼손에 금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준혁이 첫 수익으로 사줬던 그 반지였습니다. 10년이 넘게 손에서 빼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서한테 물어봐. 준혁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응. 수진이 다시 밥그릇을 들며 말했습니다. 준서도 데리고 가야 하니까. 준혁이 수진의 말뜻을 알아듣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주말이었습니다. 수진과 준혁, 준서 셋이 차를 타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옥순이 있는 곳은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끝에 낡은 집이 있었습니다. 준혁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옥순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었고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거의 다 휘었습니다. 옥순이 준혁을 보고 수진을 보고 그 다음 준서를 봤습니다. 준서를 보는 순간 옥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야. 옥순이 입술을 달싹이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준서가 어색하게 서 있다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순이 준서를 바라보며 손을 들었다가 내렸습니다. 한참 만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많이 컸네. 옥순은 병원에 실려간 것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수진과 준혁, 준서가 병실을 찾았습니다. 옥순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가 세 사람이 들어오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혁이 침대 옆에 앉으며 옥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많이 아파. 옥순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준서가 침대 발치 쪽에 서서 옥순을 바라봤습니다. 옥순이 준서에게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무섭지 않아. 준서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안 무서워요. 옥순이 작게 웃었습니다. 수진은 침대 옆에 서서 옥순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병원 로비에서 반지를 빼서 건네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텅 빈 손가락을 내려다보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수진이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옥순이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침대 밑에 서랍 열어봐. 준혁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낡은 통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준혁이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가 낡아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안쪽 표지에 볼펜으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준혁이 그 글씨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며느리 예물. 준혁의 목소리가 끝에서 떨렸습니다. 수진이 준혁의 손에서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적은 금액들이 날짜마다 꼬박꼬박 찍혀 있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빠진 달이 없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달 조금씩 넣은 것이었습니다. 옥순이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예물을 해줬어야 했는데 그게 평생 마음에 걸렸어. 수진이 통장을 손에 쥔 채 옥순을 바라봤습니다. 옥순의 손이 이불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주름지고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다가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옥순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수진이 그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옥순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진심, 그게 저한테 진짜 예물이었어요. 옥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내렸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이며 눈가를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준서가 침대 발치에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한참 뒤 수진이 준서에게 말했습니다. 준서야, 할머니 손 잡아드려. 준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옥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옥순이 준서의 손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따뜻하네. 준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손이 차가워요. 옥순이 준서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그래. 따뜻하게 해줘. 옥순은 그로부터 며칠 뒤 눈을 감았습니다. 수진과 준혁, 준서가 곁에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준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 세 사람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준서가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많이 외로우셨겠다. 수진이 앞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랬을 거야. 준서가 말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우리가 같이 있어서 다행이다. 수진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진이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혁이 운전하며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이 준혁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왼손의 금반지가 차 안으로 들어오는 햇살 아래 조용히 빛났습니다. 준서가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소리, 준혁이 핸들을 잡고 앞을 보는 소리, 수진이 조용히 숨을 내쉬는 소리가 차 안을 채웠습니다. 고속도로 위로 햇살이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가짜 다이아로 시작한 이 이야기는 결국 무엇이 진짜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반지가 진짜냐 가짜냐보다 더 아팠던 건 믿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섬처럼 떨어져 있던 그 순간들이었고, 끝까지 곁을 지켜준 건 화려한 다이아가 아니라 땀과 진심이 스며든 소박한 금반지 같은 마음이었죠. 진짜 예물은 반지가 아니라 서로 용서하며 함께 걸어온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반지보다 소중한 건 결국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한 명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늘 진짜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하시면 다음 영상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